It's complete nonsense. There's never been any long-term study showing that calorie counting is an effective way to lose weight and maintain weight loss. They're not very accurate for a start. They're plus or minus about 30%. Professor Tim Spector. Professor Spector. Medical Professor Tim Spector. Many consider you to be the leading expert.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유전역학 교수인 팀 스펙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상위 1%의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칼로리 계산법에 문제가 많다는 점과 이를 활용한 다이어트 방법과 현대 식품 산업의 마케팅이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안으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어 해외의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저술한 여러 가지 책과 그가 인터뷰한 영상 그리고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여러 과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지를 단 8분 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시도하실 겁니다. 하루 권장 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섭취하는 킬로칼로리를 제한하는 방법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권장 킬로칼로리는 다수의 성인 집단의 평균값을 낸 건데 스펙터 교수는 이 평균값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엉터리라고 합니다. 신체의 에너지 지출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척 많은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초대사량은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1450에서 1900kcal인데 여기서만 25%가 차이가 납니다. 운동으로 소모하는 에너지나 일상적인 움직임으로 태우는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장의 길이, 음식이 소화기에 머무는 시간,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양도 음식물 흡수 열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럼 식품 영양 정보에 적힌 킬로칼로리는 정확하냐? 이것 또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킬로칼로리 계산법은 19세기 후반 윌버 애트워터라는 미국 농예 화학자가 고안한 것인데 음식물을 태워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측정하고 음식물의 체내 흡수율 등을 고려해서 값을 낸 것입니다. 그의 열량 공식은 평균의 근사치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킬로칼로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평균화할 수 없는 부분까지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오류에 따르면 아몬드 같은 식품은 열량 함량이 30% 이상 과대평가되었으며 식품 제조사가 작성하는 성분표의 열량은 법적으로 20%까지 오차가 허용됩니다. 또한 애트워터가 고안한 방식은 그 음식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는 조리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제합니다. 이는 흡수율과 혈당 상승률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인데도 말입니다. 음식이 상호작용하고 서로 섞이면서 열량이 달라진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킬로칼로리 계산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뉴욕대 교수이자 영양학자인 메리언 네슬은 킬로칼로리를 계산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I would never advise anyone to count calories. Why? Because you can't. It's not possible to do it. If you don't mind being off by 30 or 40%, it's fine. 부정확한 킬로칼로리 계산법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스펙터 교수는 열량 개념이 문제인 이유가 단순히 부정확한 측정 그 자체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문제는 식품회사들이 저열량, 저지방 등을 키워드로 내세운 초가공 식품을 만들어 소비자를 안심하게 만들고 정확한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가짜 확신을 심어줬다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노바 식품 분류 체계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초가공 식품에는 보통 제품 하나에 5가지에서 20가지 재료가 들어가고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효소나 착색제, 감미료, 방부제 등의 화학물질이 많으며 맛이 뛰어나고 중독성이 강합니다. 스펙터 교수에 따르면 초가공 식품은 제대로 된 식품을 영양학적으로 빈 화학물질 덩어리로 바꾼 공장제 혼합물입니다. 현대인은 엄청난 양의 보존제, 유화제, 효소, 인공감미료를 섭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첨가물을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거의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영양역학 박사 제니퍼 포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가공 식품은 단지 체중을 증가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내 미생물, 심장, 뇌, 신진대사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초가공 식품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많은 매체 및 전문가들이 여러 각도로 다뤄왔는데 스펙터 교수는 특히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음식 소화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흡수하는 열량을 조절하고 필수 효소와 비타민을 공급하며 면역 체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들어 의학계에서도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을 집중하고 있으며 스펙터 교수는 장내 미생물 연구의 선도자로서 의학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100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간은 미생물과 함께 진화하며 생존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화가 진행되며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감소는 면역체계 약화, 소화장애,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질환 위험성 증가와 불안, 우울감 등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가공식품 섭취는 장내 미생물 감소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몇 가지 식품에 의존하는 식단도 장내 미생물
미생물 생태계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만 5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은 매주 150종의 다양한 식품을 주기적으로 섭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평균 20종 미만의 식품을 섭취하며 그중 많은 수는 가공된 인공식품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옥수수, 대두, 밀, 고기, 단 4종류의 원료로 만듭니다. 정리하면 대다수의 현대인은 잦은 초가공식품 섭취와 다양성이 떨어지는 식단으로 영양학적 불균형 상태에 처해 있으며 장내 미생물의 숫자와 다양성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영양학적으로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장내 미생물의 숫자도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 교수 앤드류 후버만은 조언합니다. Try and get 75 to 80% of your food from non-processed or minimally processed foods. 즉, 초가공식품과 가공식품의 섭취량을 줄이고 비가공, 최소가공식품의 섭취량은 늘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스펙터 교수는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식단 구성을 권고합니다. 사람마다 장내에 보유한 미생물의 종류가 미세하게 다르고 어떤 미생물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효과적인 식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지방 다이어트가 효과적인 사람도 있고 반면에 고지방 다이어트가 체질에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펙터 교수는 이러한 차이가 주로 장내 미생물의 구성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합니다. 스펙터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크리스토퍼 가드너는 다이어트 피치라는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는데 과체중 지원자 609명을 대상으로 저지방 식단을 먹는 그룹과 저탄수화물 식단을 먹는 그룹을 나눠서 체중 변화를 실험했습니다. 각 그룹의 음식 섭취량을 30에서 40% 줄이자 평균 6kg 정도 체중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집단 평균이 아니라 개인 수준으로 살펴보면 체중 변화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27kg을 감량한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9kg이나 체중이 증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각 영양소에 대한 결과 반응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 몸에 가장 적절한 음식을 찾으려면 각자의 영양 반응을 파악하고 본인 체질에 맞는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입맛과 기호가 다르듯이 개인의 신진대사와 음식에 대한 반응 역시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정 누군가가 하는 식단이 나에게도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식단을 시도해보고 몸에 안 맞는 것 같다면 다른 식단을 도전해서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식단 구성법을 찾아가길 권해드립니다. 어떤 음식이 내게 맞는지 알아보는 쉽고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몸의 식후 혈당 수치를 측정해 증가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음식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다 정밀하고 자세한 식단 구성을 원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스펙터 교수는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식단 구성을 강조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모두의 건강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는 매주 20에서 30가지의 다양한 식물을 먹는 것입니다. 식물의 어떤 부위든 상관없고 곡물, 잎, 구근, 꽃, 씨앗, 경과, 뿌리, 허브, 향신료 등의 형태로 섭취해 최대한 있는 그대로 화학 처리 없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식물에는 제초제도 많기 때문에 유기농 식품을 먹는 것을 권합니다. 일주일에 먹는 식물 가지수가 늘어날수록 장내 미생물이 다양해지고 신체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외의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겠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 생태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몸이라는 토양에 다채롭고 다양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이를 걸음 삼아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이라는 최고의 환경이 가꾸어질 것입니다. 최적의 환경 조성은 여러분 개개인의 몸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